네,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하셔야 돼요. 바탕화면에. 뭐를요? 예, 자료를 바탕화면에 먼저 띄우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 띄웠는데 띄우긴 띄웠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 시작에 들어가서 창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파이어박스에서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발표 시작에 창으로 들어가면 컴퓨터에 띄워놓으면 그때 클릭하면 하면 되는데. 아니, 클릭을 했는데 네. 클릭을 했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안 떴어요. 뜨질 않아서 그래요. 공유가 안 됐어요. 아니, 공유를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네. 그럼 일단은 그냥 보시고 그냥 저 말씀하세요. 혼자 보면서 네. 보면서 얘기하면 뜻이 안 통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그럼 1차적으로 일단은 교수님, 아니 그럼 일단은 바탕화면에 열어놓으시고 그거 PPT를 바탕화면에 일단 띄워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요, 이제 발표 띄워져 시작 누르면 그럼 이렇게 띄워져 하죠. 그럼 이렇게 해요. 이완 교수가 발표를 그거 하면 연구를 하고 다음에 하고 우선 서희석 대표님이 하시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 연구를 한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예, 서희석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소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 됐죠? 예, 예. 예, 서희석 그럼 대표님 제가 2부를 할 거예요, 2부. 2부의 그 1장, 2장, 3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떴습니까? 네네. 예, 떴습니다. 떴죠? 예. 뭐, 아까는 그 1부는 거시적 차원의 리셋이고, 2부는 미시적 차원의 리셋인데,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시적 트렌드는 보면은 이제, 디지털이 더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유통, 뭐, 문화, 교육, 모든 수단으로 정착이 돼가지고, 이에 따라가지고, 오프라인 사업이, 숙박이나 식당이나 공연이나 스포츠, 이런 게 이제 위기가 가속화된다. 이게 이제 디지털의 가속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인데, 지금 회복력이 강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지금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스톱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됐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지금 다 또 로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글로벌 저가 공급망에서 로컬 적기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기업은 정부는 어차피 지금 노동자 보호 쪽으로 친환경 또 친노동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됨에 따라서 기업의 규제가 늘고 그 다음에 기업은 자기가 뭔지 존재가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큰 정부가 되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게 좀
뭐 ESG 경영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큰 정부가 되다 보니까 ESG를 또 들고 나온다 이거죠. 예. 그래서 환경도 이게 뭐 옛날에도 다 환경을 지켰어요. 환경 법규, 예. 그래가지고 기업도 다 또 환경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EMS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환경 인증을 받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이것도 그다음에 이게 거버넌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걸 다 이게 평판이 좋아야 이게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죠 주가가 좋아진다 그런 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ESG가 이제 갑자기 부상하게 됐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미시적 트렌드고요. 네, 간단합니다. 저는 한 장으로 다 끝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산업적 리셋을 보면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탈고밀도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 상호작용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밀도 모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상당히 위축되죠.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앞으로 독립 소형 식당 95%가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모이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구적으로 변할 것인가? 우리 사람의 행동이 또 과도적인가? 그게 이제 코로나 후에도 현 상태가 영구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A시에는 호텔이 잘 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호텔이 잘 안 되는데 코로나가 풀려도 뭐 전부 비대면으로 다 해버리니까 뭐 출장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리셋이 큰 리셋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회복력. 회복력이 이제 산업이 뭐 전체 이렇게 깔아앉고 경제가 깔았는데 이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참 이게 그래서 이제 디지털 온라인은 가속화되고 또 ESG의 중요성은 커지고 거기에 이제 개인적이나 집단적 그 웰빙 인식이 크게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웰빙이 또 그게 보건 안전이 크게 또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이 점점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는 스포츠가 이게 중요성을 느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가 이제 앞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고의 수단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 또 자동차, 전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산업이 회복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ESG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ESG가 기업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이익을 많이 남겨서 이제 배당을 하고 주주들에게,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하고 그러면 기업의 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금에도 기업이 엄청난 소임을 다 하는 건데 책임을 다 하는 건데 거기다가 뭐 환경 혹은 사회적 책임 뭐 지배구조 책임까지 다 지려고 하면 기업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기업을 평가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거 사실 기업적인 측면에서 ESG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또 이게 모든 평가가 이게 저 주관적인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기업에서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완전히 이제 기업이 눈치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뭐 점차 이게 또 정착화되면은 거기에 디테일한 규정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정착되겠지만은 초창기에는 기업에 이거 뭐 거의 이거 뭐 거의 이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할 정도로 간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ESG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금융까지도 ESG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걸 보고 금융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뭐 그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앞으로 이것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규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이원 교수 준비됐습니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뭔가 파이어박스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파이어박스를 사용하는데 화면을 공유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화면 공유를 아이 참나. 지금 뭐 제가 이거 되게 아니면 혹시 답답하네. 구글 크롬 다시 혹시 잘 하실 수도 있나요? 되면요 들어갔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제가 크롬으로 들어올게요. 그래가지고 다시 네네. 들어오겠습니다. 그래 크롬으로 죄송합니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한열 대표님이 마지막에 네, 제가 예, 3부를 3장을 하겠습니다. 예, 3장을 하시죠. 예. 그 3부는 이제 앞에 1부, 2부가 뭐 4차 산업혁명 경제에 관한 거라 그러면은 3부는 좀 인간성에 대한 얘기예요. 정신건강. 그 아마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봉쇄를 당하지 않습니까? 봉쇄를 당하니까 이게 육체적으로도 영향이 있겠지만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그 인간성의 재정의라고 그래가지고, better와 not in nature 그랬어요. good and bad가 아니고, better냐 아니냐.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보통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으로 그동안 지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야겠다. 그 좋은 사람을 이제 고상한 사람이라고 또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고상한 삶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그 명사 숭배 문화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 명사라는 게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정치가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숭배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숭배하는 게 아니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애프터 코로나의 그 리셋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보통인 경우에 고상한 거 말고 보통인 경우에는 그 데카메론이 나왔을 때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는 자원봉사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의사들이 힘든 거죠. 자원봉사자들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200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묵은 전염병이 창궐하면 희생양을 찾는다. 폭력과 반란이 등장한다. 근데 이런 거가 이제 보통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가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이제 도덕적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자유의지론이냐 공리주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이 든 사람은 질병사 아파서 죽는데, 그럼 이제 아파서 죽는 걸 막으려면 이제 봉쇄를 해야 되죠. 봉쇄를 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은 또 절망을 해서 죽는다.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이제 재미난 얘기가,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신문에 뭐 죽을 사람 죽었다는 식으로 나오죠. 기저질환으로 죽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 전쟁에 나가서도 죽을 수 있는 거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80세에서 죽으면은 뭐 몇 년 못 살 건데 죽었다. 젊은 사람이 죽으면 몇십 년 살 건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패닉 바잉이라는 게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이 봉쇄를 당하면은 소비 활동을 위축되는데, 그게 풀어졌을 때,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못한 소비를 왕창 해야겠다. 그렇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나 소독제 값을 인상을 할 거냐, 배급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대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여기 웰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팬데믹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우울증, 스트레스 그래요. 이런 거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네, 혼자서 방에 앉아 있으면 우울증도 생기지만, 그는 사회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누구 만나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악수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봉쇄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 폭력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약자들, 어린아이나 뭐 이런 여자나 폭력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가정 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지금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화상 회의를 해도 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피로도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3장이 이제 재미난데, 얘기도 다양한 게 많고,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선순위하고 애프터 코로나에서의 우선순위하고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걸 보고, 이거 뭐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성이 있어 보이니까 애프터 코로나에서 우리가 좋을 수도 있는 분야더라고요. 1665년에 패스트가 있었는데, 그때 아이작 뉴턴이 시골집에 가 있었대, 한 1년간. 시골집이니까 뭐 별로 사람도 안 만나고, 그 집 옆에 사과나무가 진짜 있었다는데요. 그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 달은 왜 안 떨어지느냐. 그래서 중력의
제곱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물리학의 어떤 기적적인 발견이라고 봐야죠. 발견의 해다. 근데 셰익스피어도 패스트로 해서 극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셰익스피어가 리오 왕이라든지 맥베스,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잠깐만요. 이황 교수 뭐 틀어놨어요? 꺼주세요.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 셰익스피어가 이제 명작을 이제 그때 지은 거죠. 패스트로 인해서 극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1830년에는 푸시킨, 러시아의 푸시킨이 그 콜레라 때문에 또 걸작 소설과 패스트 중의 잔치라는 총곡도 만들었고, 이게 어떤 그 우리가 팬데믹이 발생하면 이제 또 한편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발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도 이 봉쇄가 됨으로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시간과 장소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봉쇄되는 게 뭐 1차 세계대전 같은 때 가면 이제 참호 속에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있잖아요. 어디 딴 데 나가면 총 쏘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팬데믹에서 봉쇄가 되면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하러 나간 날, 요새 재택근무하니까 일하는 날도 집에 있고 노는 날도 집에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그 시간이라는 게 이제 바뀌었을 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 또 우리가 그 꽃놀이도 다니고 이런 자연에서 즐겼던 일들, 이런 거에 대한 진가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자유롭게 했을 때 하고 봉쇄됐을 때 꽃을 보고 싶은, 또 친구를 만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일본 얘기가 나와요. 제페니케이션 해가지고 일본화라는 게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 불평등도가 가장 작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의 비교적 이제 평등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과시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데요. 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 명품 백을 들으면 이제 좀 부러움을 받잖아요. 근데 일본 주부들은 그 헝겊 같은 거로 해서 자기가 자기 백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게 일상적이랍니다. 그러니까 명품 백을 들고 어디 가서 부러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쁜 백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곤도 마리에가 주장했던 정리하는 거예요. 미니멀리즘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보편화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과시적 소비 수준이 줄어들면 내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중요성이 이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과소비를 한다고 행복하다는 생각은 코로나 이전에 있는 거고, 코로나 후에는 덜 소비하면서도 똑같은 성취감과 만족도를 느껴서 자연의 중요성,
삼림욕을 한다든지 그런 자연에 돌아가자는 얘기 같습니다. 이제 그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자연과 웰빙. 우리가 그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떡하냐 하는 그 우려를 하는데 인간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자연이라는 게 병을 치료하는 해독제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도 의사들은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을 하라고 권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라고 그러는 게 해독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자연 친화적인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생물학적 퇴화속도를 늦춰지거나 또는 좀 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에 가서 자연 친화적이 되려면 그 자연을 보존해야죠. 그러한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소비 추세가 이동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제로 다이아몬드의 그 네 가지 위협이라는 인류에 대한 네 가지 위협을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핵무기가 인류의 재앙적인 위협이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위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산림과 해산물, 그 다음에 그 농토와 물, 이런 걸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네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보통 보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대자연을 존중하는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해 줄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다. 우리의 리셋 능력은 생각한 것보다 더 대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 창의적인 그런 거 중에서 디지털이나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굉장히 창의성이 이제 굉장히 발휘될 거랍니다. 근데 마침 그 분야가 우리 한국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분야 같아요. 디지털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근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려면은 그 수준 높은 의사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들어갔고 또 훌륭한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환자를 치료한 경륜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한국이 산업적으로도 또 과학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스타트업을 키우는 그런 토양이 바탕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게임 업체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미국에서 많이 유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회사가 1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한 6천억 정도의 수익을 갖는데,
상장은 아직 안 했어요. 제3시장에서의 그 시총은 16조랍니다. 지금 쿠팡이 50조 정도로 IPO를 해가지고 지금 시총이 100조 가까이 된다니까 16조면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마켓 컬리도 지금 상장하면 상당히 된다 그러고 지금 쿠팡이 그 미국으로 간 거는 그 어떤 그 차들 의결권 때문에 갔다 그러는데요. 그 28배인가? 그 1%만 가지면 28%, 28배가. 그러니까 2%만 가지면 과반수를 갖게 되는 거니까 경영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갔다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된답니다. 하여튼 그 쿠팡이나 그 크래프톤 같은 게 가서 그렇게 시총이 많아지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야, 나도 저런 거 해가지고 뭐 한국에서 꼭 성공할 필요 있냐? 나도 미국 가서 해야겠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지금 그 한국의 그 벤처 캐피탈이 약 200개가 있어가지고 벤처 캐피탈 시장은 그런 대로 어,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그런 그 엑셀레이터나 인큐베이터는 아직 좀 미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카카오에서 한 3년 전부터인가 그 스타트업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 정 사장이라고 여자분이 계신데 그 좀 굉장히 젊으십니다. 30대 초반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서 어, 의논하고 괜찮으면 그 필요한 자금을 조건 없이 이렇게 줍니다. 근데 많이 줄 때는 100억 이상 준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나라 청년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꿈이 있으면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 교수님 마이크 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지막 그 개인적 차원의 리셋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와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 AC에는 많이 것 같습니다. 우선에 또 그 다음에 이영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4장과 6장인데요. 그 일부가 아마 거시적 리시에스 중에서 4장과 6장 이완 교수 발표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또 재밌어요. 기정학 예, 교 제가 맡은 부분은 조금 컨트로버셜하기도 하고 약간 그 주관적인 내용도 있고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을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클라우스 샤업이라는 분이 저는 한 2년 연속 그 다보스에 갔다 오면서 이 양반이 그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에서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리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재작년에 갔다 올 때는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탈리즘을 어떻게 자기가 71년부터 주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장을 하고 그 해에 다보스 포럼의 전체 팀으로 정했던 게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탈리즘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에 이 사람이 쓴 책도 나왔고. 근데 좌관 아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 교수님 발표하실 때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그런 기업이 주주한테 프로핏을 쉐어하는 그런 주주 자본주의에서 전체 커뮤니티 관계자
이해 관계자들, 어떤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이해 관계자, 공동체, 그 지역 사회를 포함하는 그런 공동체까지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분이 약간은 좀 여기서 주장하는 것도 좀 다른 내용일, 우리가 조금 컨트로버셜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해 드리고 갑니다. 이분이 지금 4장, 5장, 6장 제가 맡았는데요. 처음에는 지정학적 리셋, 환경적 리셋, 기술적 리셋,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셋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뀌고 있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렇지 않아도 바뀌고 있는 팬데믹 전에도 바뀌고 있었지만 그 전후로 해갖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엑셀러레이션이 될 건가 아니면 디셀러레이션이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셋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셋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나, 특히 세계화가 퇴색하면서 민족주의가 그렇지 않아도 진보하고 있었는데, 민족주의라 하면 이제 민족이 저기로 말하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그런 민족주의가 그렇지 않아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팬데믹이 그걸 엑셀러레이션 해질 거다,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글로벌 거버넌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색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었는데 팬데믹에 의해서 그게 더 엑셀러레이션 될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제가 보기에는, 저 혼자만 생각하기에는 그리 경쟁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고, 미국이 워낙 다미넌트한 포스였기 때문에 중국이 뭐 도전한다고 그래도 상대가 안 되는 도전이었는데,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팬데믹이 취약국가라는 그 데피니션이 있더라고요. vulnerable state라는 게. 그래서 vulnerable state를 매년 저걸로 해갖고 점수를 매겨갖고 랭킹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vulnerable state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해놨는데, 그런 점에서는 북한도 거기에 fail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정학적 리셋의 의의 이러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셋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고 그것의 뜻이 뭔가, 그래서 지정학적인 지오폴리티컬 디퍼런트 리셋하고 팬데믹의 연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공백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민족주의가 부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그게 대처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세계가 되고 있다는 주장을 지금 펴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던 지정학적 경향들이 확실히 더 악화되고 가속된다는 뜻이죠. 가속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장 피에르 레만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하는데, 새로운 세계적 질서는 없고 부재하고 오로지 불확실성으로 혼란스러운 전환만 존재할 뿐이다는 말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국제 정세를 정의하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정학적인 불안을 이미 결정하는 요소가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리밸런싱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같은 신흥 강대국이 나타내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나타날 때 기존의 지배 세력인 그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위기가 나온다는 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로 저기를 하는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옛날에 그리스에서 아테네가 부상을 할 때 필연적으로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패권이 없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미국이 점진적으로 이탈하는 중간에 어떤 전쟁, 전면전은 아니라도 국지전의 형태로 전쟁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까지도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뜻에 포함해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는 팬데믹 이후에는 절대적 패권이 없는 시대가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그러면서 중국의 패권도 아직은 부상을 못하고, 그러면서 절대적 패권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념에 의한 조장이 아니고 민족주의하고 자원 확보라는 경쟁에 의해서 이게 지정학적 불안이 촉발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전 세계적인 질서의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 개별 국가와 범세계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긴축, 분열, 분노, 파벌주의가 점점 우세해지면서 이 사람이 쓰는 단어 중에 제가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건 Age of Entropy라는 말을 씁니다. Age of Entropy. 엔트로피라는 게 물리학에서 쓰는 거게 복잡도가 높아지는 과정을 높아진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가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상태, 혼돈한 상태가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에이지 오브 엔트로피로 진행할 확률이 크다. 그리고 그러면서 쇠퇴국가, 이제 falling state, 산유국이 파멸하거나 EU가 해체가 되거나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그런 개연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향을 미칠 4가지 주요 이슈는 세계화의 퇴보,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 미국과 중국 경쟁 구도의 악화, 그리고 나약하고 쇠퇴하는 국가의 쇠퇴하는 국가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게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셋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세계화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계화가 퇴보하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계화가 퇴보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족주의가 부흥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종적 내지는 족벌 민족주의를 촉발하게 되는데, 촉발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체할 주체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문제다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세계화의 퇴보, 민족주의의 부흥,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읽어보시면 수억 명을 했지만 세계화가 퇴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제 세계화의 트릴러지라는 게 있는데, 트릴레마라는 게 있는데, 트릴레마는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이 화면이 제가 그 다음에 민족 국가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게 로드리게 트릴레마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민족 국가가 부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세계화가 쇠퇴를 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공급망이 저기가 되면서 그 팬데믹이 창궐을 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잖아요.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공급망이 축소화되면서 로컬리제이션이 이제 글로벌하게 공급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로컬라이즈된 공급망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컬라이즈된 재현지화, 공급망의 재현지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좌파는 무슨 저기를 이야기하냐면은 세계화를 반대하고 세계화의 역행을 요구했던 녹색 정당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탄소 배출,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 줄어드는 그런 코로나 19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더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세계화에 반대하면은 우리 공기도 좋아지고 공장도 우리 동네에 생기고 이러니까 훨씬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파는 또 이게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세력을 키우고 있던 보호주의자들이나 그 국가안보 강경파들에 의해서 세계화의 반대 움직임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무역 의존적인 상황이 정치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정부가 늘어나고, 좌파 우파 둘 다 세계화를 반대하니까요. 그러면서 가령 예컨대 이 사람은 예를 드는 게 미국에서 납품되는 항생제의 97%가 중국산이다,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동조화는 쉽지 않고, 그 공급망의 축소는 고비용의 추세가 되고, 그게 고비용성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추세는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지역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라는 거는 아시아 같으면 아시아 연합하고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저기가 생기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랍니다. 제가 아시아 연합하고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한 16개국 협정이 이런 이름인지는 몰랐는데요. 그것처럼 EU나 북미 3개국의 무역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 영내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북미, 유럽, 아시아가 과거 세계화의 대표적 사례였던 멀고 복잡한 전 세계 공급망보다 지역 내에 자급자족에 점점 더 관심을 쏟게 되면서 글로벌 분열이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거버넌스가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불길한 조짐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가 미국의 힘이 쇠퇴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 기관들의 기능과 정당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세계는 조만간 통제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략 수립에 틀이 없다면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그런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국가적 행위자들 사이의 협력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아이언 브레마라는 사람은 G0라고 그랬답니다. 글로벌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게 G0입니다. 그러니까 G0 상태에 가든지, 아니면은 아르빈드 서브매니안이라는 사람은 G-2, 이게 G-2를 G-2로 읽는답니다. 그래서 G-2라는 뜻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미국, 중국,
이런 식의 이 두 개 스테이트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파워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개 국가가 행사를 못하는 그런 파워를 행사 못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까 에이지 오브 엔트로피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아예 질서가 없는 사회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리더십 부재 시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화가 상호 의존, 상호 연결로 향하는 중이나 글로벌 거버넌스 역량은 민족주의 부활에 의해 위험에 처한 채 무너지는 중이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민족주의가 부활을 하면서 그것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을 하면서 역량은 점점 거버넌스의 파워는 점점 더 소멸되고 있고 이런 게 있는 데다가 각 나라마다 민족주의가 부활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극히 분열된 채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구조적 취약성에 의해서 이 취약성 때문에 심지어는 증폭되고 있다. 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19 사태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재하거나 기능 장애를 겪고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 사태, 코로나 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태 때는 이미 기능 장애를 겪고 있음이 입증됐고 코로나 방역 실패는 WHO의 잘못이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WHO의 잘못이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의 한 증상이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코로나 19는 새로운 냉전을 초래한 전환점으로 기억이 될 거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냉전이라 하면 중국과 미국의 경쟁 때문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생각될 거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를 못 하겠어요.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그리를 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렇게까지 G2라고 하지만 미국의 상대가 될 만한 그런 파워가 있고 중국은 불신의 대명사인데 이런 나라가 G2라고 무슨 거버넌스를 저기 하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은 승자가 중국이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의견을 미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미시적인 적 앞에서 그 군사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걸 보여줬다. 그래서 파워가 별로 그렇게 군사적인 파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미 패배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승자는 중국이 됐다. 이러고 얘기하고 또 무능한 대응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능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프트 파워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승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승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심각한 불평등, 보편적인 의료 보장의 부족이 미국에서 드러나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 운동이 제기한 인종차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충격적이라고 할 미국 사회의 여러 측면이 드러나면서 미국이 패배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좀 문제를 드러낸 건 확실한데 중국에 패배했다. 이거는 이 사람 논리가 너무 이상하게 저희가 되지 않은 좀 일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서 승자가 미국이다는 의견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은 갑작스러운 미국 패권이 종식한다는 거는 이미 말이 안 되고 시기상조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가공할 만한 패권국이다. 거기다가 여전히 상당한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향한 여정 중에 역풍을 맞는 중이다. 특히 중국이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 그다음엔 브루나이, 인도, 다른 나라들과 영토 분쟁이 일어나서 아시아에서는 영향력이 제약을 받는 중이고, 또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승자는 중국일 수 없고 미국일 거다. 이러고 얘기하는 의견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어쨌거나 그 코로나19가 세계 질서의 불결한 징조이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모두 권한과 영향력 확장을 제한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게 확실하다. 두 나라가 처한 경제적 타격과 자국의 정치적 어려움을 근거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난 뒤 크게 위신이 떨어질 것이다. 양 강대국은 국내외적으로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승자 없다는 거에 저는 일단은 승복을 하겠어요. 승복을 하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이게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커지는 게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큰 문제가 될 거라, 아니면 이전에도 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팬데믹의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게 취약 국가가 더 취약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취약 국가라는 게 이제 국민 대다수에게 안전과 기본적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경우, 혹은 정부의 합법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취약 국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는 실패하거나 위기로부터 회복 중에 있는 국가, 그게 취약 국가고, 실패 국가는 이제 정부가 통치 능력을 상실한 국가, 그게 실패 국가고, 취약 국가가 이제 실패 국가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19 때문에 취약 국가가 더 나빠진 국가가 돼서 실패할 국가가 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취약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패에 이르도록 하는, 지금까지보다도 지금 이 사람들이 취약 국가에 처한 나라들이 훨씬 더 심각한 실패에 이르도록 하는 외생적인 충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취약 국가를 보면 리스트를 제가 위키피디아 갖고 리스트를 한번 다운로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보니까 북한은 30번째에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이 완전히 국가가 망할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망할 위기에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조만간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국가, 취약국가, 코로나 19은 부유하고 발전된 국가들보다 취약하고 실패한 국가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피해로 작용이 될 거다. 이게 우리 끝났어 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얘기할 때도 지금 취약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그 위험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19은 취약 국가들을 황폐화시킬 것이고, 많은 경우 경제적 대항이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을 유발할 것이다. 이들은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단 공급망의 붕괴로 송금이 끊기거나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즉각적인 황폐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은행에 따르면은 송금액이 전 세계 저소득 국가 혹은 중소득 국가로 유입되는 송금액이 5,54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4,450억 달러로 약 20% 감소를 하는데, 그 중에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은 거의 40, 50%를 해외 송금에 의존을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고, 북한도 보나마나 그럴 텐데요. 여기서는 북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예멘, 콩고,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약 30개 국가에서 이미 복합 기근이 일어나게 됐다고 WHO인데요. WHO가 경고할 정도로 식량 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들은 심각한 일자리와 소득 감소를 견뎌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최빈국들에게는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챕터 4에서 챕터 5는 이제 환경적인 리셋인데요. 환경적인 리셋의 상공적인 리셋은 코로나19가 기후 붕괴하고 생태계 붕괴 요거하고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우리가 사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빠르게 전달되는 시스템적 위험을 가지고요. 비선형적이라 특정 임계점이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선형적이라 하면 그냥 일의 효과가 있으면 독립 변수가 1이면은 의존 변수는 뭐 1이러고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이 주어지면은 6, 9 이렇게 비선형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그러고 그 영향에 대한 확률과 분포는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 원래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해야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가장 취약한 국가들과 인구 부문에 불균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차이점은 팬데믹은 위급함과 위험이 모두 눈에 보이는 거죠. 기후 같은 경우는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눈에 딱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같은 건 인과관계가 이해하기 쉽지만 다른 환경적 리셋은 인과관계를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 동물 매개 감염 질병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클수록 팬데믹의 수가 증가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농업이 집약적이 될수록 새로운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요. 농업 발생 사업자들이 동물 매개 감염 질병의 50%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연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이런 질병이나 이런 동물한테 매개되던 질병들이 사람한테 와서 팬데믹으로 전파될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게 어디엔가 나왔는데 4배쯤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지고 또 특히 대기 오염이 있는 상태에서 팬데믹이 저기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배기가스가 심한 데서는 팬데믹이 사망률이 훨씬 더 크답니다. 맨 밑에 보면 유럽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한 오염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의 코로나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높은 이유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3년에 대기 오염 정도가 심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높다는 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큰데 특히 봉쇄와 탄소 배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저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0년 우리가 봉쇄를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겨우 8% 감소했답니다.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집에 갇혀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실망스러운 수준으로밖에 저기로 감소를 안 했는데 그거는 에너지 생산 방법에 대한 좀 더 급진적이고 대대적인 시스템적 변화와 소비 행동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추진했을 때만 우리가 탄소 배출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기후변화와 기타 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상당 기간 동안 환경과의 의제를 밀어낼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정책 구도를 지배할 것이고
여러 기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뒤로 지연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당면한 문제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기후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느라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대다수 삶의 용기를 얻고 운동가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다른 논리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다른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 재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창으로 팬데믹을 사용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기회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퇴보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부는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기업은 수익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에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고려를 후순위로 밀어놓을 거고, 저유가를 지속하려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탄소 집약적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퇴보하면 안 되고 더 깨끗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 추세가 우세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뭐 이런 그 트렌드가 있다 이걸 주장을 하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서울 등 일본 도시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 중 그러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웃었습니다. 이거 순뻥이었는데, 박원순이 만들어 놓은 순뻥이었는데 그러고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리셋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환경적 리셋이었고, 기술적 리셋은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달라질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산업혁명이 기술과 디지털화가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주요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중대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팬데믹이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기술 변화에 촉매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모든 사업이 디지털 산업이나 디지털 전략의 추진 역할을 해주고 그 출력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19는 어떤 의의를 갖게 되냐면, 여기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줄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접촉자 추적하는 거 한국 같은 경우는 강제로 접촉자 추적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프라이버시, 개인 보호, 개인 정보 보호 같은 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러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과속화는 팬데믹을 통해서 일단 봉쇄 조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거의 모든 경영에서 디지털 변화가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경영주 사업 경영할 때 디지털 문화가 무조건 수용이 되는 그런 저희가 트렌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술 수용 시기를 거의 몇 년 더 앞당긴 것처럼 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텔라라는 사람은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채택이 2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도 온라인으로, 일단 옛날부터 오프라인에 뭐 하던 게 아니고 뭐든지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디지털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게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규제 당국도 그 규제 당국이 그동안 원격 진료, 드론 배송 이런 거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이걸 원격 진료나 드론 배송 등을 같은 것들을 그냥 다른 고려 없이 수용하고
규제를 거의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그 비대면 경제를 추진하는 일이 무조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규제 당국의 의지가 개입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업에서 비즈니스 회사를 보면은 요식업, 소매업, 유흥업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거의 디지털화 전환이 안 되는, 그리고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인데 팬데믹 때문에 디지털화가 86%, 75%, 59%까지 자동화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중국은 특히 로봇을 이용한 오토노머스 딜리버리 자율 배달을 시작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데 접촉자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특히 중요한 것들은 사생활 침해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에 아시아 국가들은 일단 접촉자 추적 앱을 깔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디지털 추적 조치를 강제로 시행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대만, 홍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추적하는 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자팔찌, 이런 건 전자팔찌 사용한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자팔찌를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접촉자 추적하기 위해서 전자팔찌를 갖다 끼워준답니다. 이건 충격적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용인하기 시작하면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그 싱가포르는 조금 다르게 익명으로 로그인하고 블루투스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사생활 침해하고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하고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 솔루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자 추적 툴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접촉자 추적 도구 같은 게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존재하게 될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건 우리 미국의 9.11 사태 있고 나면서 테러 있고 나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법들이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돼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게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거의 안 되지 않을 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그런 사회가 디스토피아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러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면서 디지털 경험도 행동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게 목적인 상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행동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게 일반인들이 감시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걸 악용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공중보건이 주는 혜택하고 사행활이 아니고 사생활입니다. 사생활 속에서 우리가 잃는 그런 사생활 손실과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저기를 해야 된다, 밸런스를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기를 하고요, 스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밸런스 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까지가 기술적 리셋의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잘 준비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사장의 지정학적 리셋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 그 지정학적 리셋이 최근에 아까 그 중국과 미국 관계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 관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지난달에 이번 달 초인가 지난달에 엘스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2+2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너무 감정들이 다 기강돼 가지고 공동성명 채택 못한 거는 물론이고 예정된 만찬도 안 했거든요. 처음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까지는 계속 도왕 양요한다고 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좀 굽혀왔는데 이번에 2개월 전에 열렸던 중국의 양회 이후에 완전히 좀
중국이 굉장히 그 세게 나오는 양상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사장에 있는 지정학적 리셋이 굉장히 읽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용은 약간의 찬동할 만한 하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상당히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에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에 자유로운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헌 교수, 이병혜 교수, 또 등등 자유롭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헌이 두 사람입니까? 저 김병헌입니다. 예. 지금 오늘 그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우선 이용환 교수님 굉장히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카톡에 올려주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 예, 아유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 북클럽을 하면서 초기에 제이슨 생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다루었었어요. 맞아요. 그때 했던 거는 좀 여러 분야를 하면서 약간 좀 개념적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치밀하다 하는 인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슈밥이 이제 하기 시작해서 상당히 일반화됐지만은 제레미 리브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지금 3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또 한편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셋 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해왔던 지금까지의 여러 분야 거를 이렇게 바꾸게 될 거다 하는 이제 좋은 예시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도 자유롭게 코멘트 좀 해주시고, 특히 이병희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이병희 교수님 계시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이병희 교수님? 네, 다른 분, 우리 아니요, 손영광. 잘 듣고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늦게 들어와서 와싱턴에 조팽세 박사님 아직 안 나가셨나요? 조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거기가 지금 아침인가요? 그래. 손영거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네, 주로 제가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제가. 예. 네, 오늘 정리해 주신 것들 재밌게 잘 들었고, 전반적으로 일부에 지금 탈 글로벌라이제이션 약간 이런 느낌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또 동의를 하는 면이 있는데, 또 전반적으로 이분의 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과 좀 멀고, 좀 BL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못 파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에 많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는, 또 아까 전에 이한열 박사님이신가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노인이 사망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사망하는 것과 이거를 뭐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이제 얘기를 이 책 저자가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이미 의학적으로 좀 약간 저희가 어떤 질병의 치명도를 판단할 때 평균적으로 그 질병이 평균적으로 수명을 얼마나 빼앗아가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how many years of life are lost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질병이 평균 몇 년의 수명을 앗아간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수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 그럼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질병의 치명도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윤리적으로 노인이 죽나 어린 사람이 죽나 이거의 차이를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뭔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거는 저는 이분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저는 의학의 어떤 기초에서 많이 벗어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평균 나이가 82세입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가 이런데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뭐 여기 펜앤마이크도 팬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펜앤마이크 보신 분들은 꽤 알겠지만 사실 코로나 그렇게 위험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저는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좀 동의할 수 없는 면이 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역시 그 유럽 사람이 쓴 거라서 자유주의,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 사람이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주주자본주의 쪽이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미국의 주주자본주의가 미국에서도 거래소에서 정권 거래위원회죠. 위원회에서 너무 기업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걸 손을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산 후에 소수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과거에는 6개월 정도 후에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근데 그걸 1년으로 늘렸어요. 주식을 산 후에 최소한 1년 뒤에야 소수 주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근데 한국은 거꾸로 가가지고 장하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연거래 운영하면서 6개월이 아니고 바로 사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해가지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의 이분의 그 유럽의 학자로서의 그 견해가 많이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지금 이제 WHO가 이제 결국은 돈을 많이 WHO 지금 보니까 2019년인가 18년에 48억 달러밖에 돈을 모금을 못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일단 돈을 안 미국이 냈죠. 안 주니까. 예.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 돈을 안 내면 사실은 국제기구들이 다 그냥 휘청휘청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도 우한이라는 말도 못 쓰고 다른 건 다 뭐 근데 무슨 홍콩 바이러스 홍콩도 뭐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느냐 뭐 등등 그것도 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 WHO가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해서 WHO를 예를 들면서 이것이 국제기구의 위기가 아니냐, 글로벌 가버넌스의 위기가 아니냐, 그 위기 하나의 단서다 하면서 더구나 미중 간의 지금 패권 전쟁이 아까 그 2D 3을 얘기한 것처럼 캐커드 의원 속에서 글로벌 가버넌스마저 위기가 오면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의 세계 인구의 한 60억 정도가 70몇 억이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을 뺀 나머지가 미중 간에 어디에 설 것인가를 지금 탐색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은 지금 굉장히 중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미중 간 쟁패에 완전히 핫스팟에 놓여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그런 문제이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면은 영국의 CBR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낸 건데 2025년에서 8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능가하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GDP만 능가한다고 해서 광고는 아니에요. 아직도 중국은 1인당 소득이 10,000불밖에 안 되는 국가니까.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능가하는 날이 머지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은 상당히 글로벌 패권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GDP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군비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 책에 제가 아까 했지만 그 4장이 굉장히 제가 읽어볼 만한 그런 장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음미해 볼 만한 그런 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이 책에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음 그래가지고 투키디데스 그 딜레마 때로 저기로 증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대만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일어날 거라고 한반도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 저도 지금 그걸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전쟁이 만약에 3차 대전이 나면은 중동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시아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미중 간에 쟁패하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만 또는 한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국이 그런 이 위중한 시대에 지금 문재인 정부 선택을 보면은 친중 쪽, 뭐, 종북 쪽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는 거, 중요한 시기죠. 그렇게 놓여 있고요. 그 이번에도 한 가지 아까 두디스 함정 얘기를 잘했는데 두디스 함정은 이제 일단에 아테네가 먼저 선진 그 도시 국가였고 스파르타가 뒤따르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스파르타가 뒤따르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보고 그 두디스라고 한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어요. 써서 이게 먼저 그 제패하는 국가와 다음 제패 국가가 등장할 때 그 제패 국가의 교체기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디디스가 그 책을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 중요한 중 하나가 지난 한 2달 전에 중국에서 열렸던 양회에서 두디디스 함정 얘기를 꺼냈어요. 양회에서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두디디스 함정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만만치 않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열린 알래스카 미국하고 중국하고 2+2 회담이 거의 격론을 벌이면서 만찬도 안 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상황이 굉장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의 그 사장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읽어볼 만한 그런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걸 합니다. 그 양동환 교수인데요.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 해가지고 용어들이 너무 지금 제대로 한국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엉터리로 쓰여지면서 예컨대 뭐 좌파를 진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분이 건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신데 이 책을 썼어요. 써가지고 근데 이 책을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하실 분이 발제하실 분이 두 분이 더 좀 지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손을 흔들었네요. 네, 저도 지금 그 책을 저기 보려고 샀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요 마지막 제가 발제자가 한 분이 더 필요한데 몇, 한 분 하나 담당해 네네. 주세요. 어디에 몇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카톡에 장? 올렸는데 네, 10장부터 11, 12장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0장. 13장부터 15장까지 한 분 더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병희 교수님이 10장부터 11, 12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총 15장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앞에 그러면 제가 3장씩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3장씩만 했는데 10장부터 12장까지 이병희 교수님 발제를 해주시면 하고 감사합니다. 이 책 굉장히 잘 돼서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정치 용어에 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 양도환 교수님 그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걸 교수님, 네네 저 그냥 조금 할게요. 14, 15장 할게요. 알았어요. 그럼 몇 장만 하실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분 해도 돼요. 14장하고 15장 한 사람 오케이. 없잖아요. 오케이 14장 15장 오케이 좋아요. 네. 뭐 그게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인가 본데 14장 아니, 15장이 그런 건 아니고 조금 하려고요. 예, 14장 15장이 뭐냐 하니까 14장 15장 제3의 길이 뭐냐 15장은 행명과 구테타 성경과 반란이 구테타 그리고 반란. 이게 어려워요. 행명 구테타 반란의 용어 차이가 뭔지 돼서 이분이 정말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민중주의와 13장은 민중주의와 민주주의 뭐 등등 해가지고 좌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또 뭐 제12장은 민족 해방과 민족 민주주의 뭐 하여튼 이분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분인데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전남 순천 분이신데 완전 우파예요. 그래서 책을 발제를 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로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신부장님 심재철 부장님이 얘기하시는 중에 들어오셨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뭐 선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닙니다. 다들 잘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해서 뭐 이거 절대 저희들 나태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긴장해서 내년 3월 다시 또 싸우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잘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네. 또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신보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에서 국민 앞으로 다가가야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양도환 교수의 책처럼 말이죠. 용어들을, 좌파들은 용어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국민들을 캐놓고 있거든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 한국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정치 사상 용어 바로 알기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